안녕하세요. 콩진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훌쩍 넘어 8월이 벌써 코앞이네요. 올해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싶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해하지 못했나 수많은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결론은 하나였어요. 잘했다. 그냥 이게 나다운 건데 나다운 걸 잊고 번아웃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다고 생각해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참 그동안 잘해왔다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책이었어요. 손임찬 작가님의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는 책은 저에게 이런 힘을 준 책이었어요. 공감 가는 구절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만 낭독해 보려고 해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잘은 읽진 못하지만 따뜻한 책 한 권에 고단했던 몸과 마음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 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자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꿋꿋이 성장한다. 영양분이 부족한 땅이나 흙처럼 완벽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춥거나 더운 날씨 등 꼭 맞는 기온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가능한 것들을 모두 모아 싹을 틔우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바윗돌 사이에서도 싹이 트고 가파른 절벽에서도 꽃이 핀다. 인생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의문에 늘 휩싸여 있었다. 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여유롭고 풍족해 보였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혼자 비교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 확대 해석, 피해망상. 모든 사람이 미웠고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아 숨고 싶기만 했다. 그저 힘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 비참했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면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 말에 기댔다. 그저 그 말을 붙잡고 버텨냈다. 돌아보니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는 그저 버티라고, 오래 살아본 어르신들이 그리도 악착같이 버티라고 조언했나 싶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라는 말,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라는 말로 들렸다. 주변에서 자라나는 식물, 특히 삭막한 환경에서도 피어난 꽃을 떠올려보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다른 삶의 어떤 시기에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가며
대추가 붉어지듯 찬찬히 성숙해 간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경험들은 역경을 딛고 반드시 결과물을 맺는다. 팍팍하고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든 싹이 트는 것처럼 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리라 믿어보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태풍, 천둥, 벼락과 같은 시간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분명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힘들었던 시절 내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건 식물처럼 인간도 삶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을 보면 그 과정 안에 무수히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다. 그것이 성장의 이유다. 그러니 오늘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내가 걸어온 발자취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증거니까. 치유의 시작은 애도하기. 앞에서 엄마와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괜찮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정리해놓고 보니 짧고 간략한 과거의 일들인데도 이렇게 글로써 세상에 드러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각오가 필요했다. 그리고 현재 상처를 치유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히 애도했기 때문이라 자부한다. 미국 정신분석학회는 애도를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 주로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일컫는다라고 정의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흔히들 표현하는 것처럼 트라우마 역시 사건을 겪은 당시로부터 시간이 정지되어 흐르지 않는 경험을 제공한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때의 기억은 뚜렷하게 뇌에 저장되어서 무의식을 지배한다. 나에게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편부모 가정에 대한 콤플렉스, 일본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과 소외가 트라우마로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이런 환경 탓에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성향으로 자랐고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10대 시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를 꺼내본 적이 없다. 철저히 가면을 썼으며 그것은 어린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삶의 방식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골라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직관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내 무의식은 과거의 상처가 크게 자리해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회피 성향을 띠었고 이러한 성향은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묻어두는 습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애도기간을 정해놓았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3년이 애도기간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기간을 일반화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며 객관적인 지표라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애도 기간은 개인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임상 심리학자인 란도는 상실 이후 통과하는 애도의 과정을 인식하기, 반응하기, 다시 경험하기, 회상하기, 떠나보내기, 새롭게 적응하기,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기 라는 총 6단계로 정리했다. 인식하기는 내가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인지하는 것이다. 모든 시작은 뇌가 인식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내 안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단계라 생각하면 된다. 반응하기는 내가 그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게 나의 몸과 생각이 트라우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현재 내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경험하기, 회상하기는 혼자서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끔찍한 경험을 되새김질하고 상기하는 건 회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다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떠나보내기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며 쌓여있는 응어리를 풀고 그 시절을 떠나보내주는 단계다. 떠나보낸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길 바란다. 통과 의례와 같은 과정이며 이 작업에 성공하면 당신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처리할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일도 없다. 하지만 충분히 애도하기 바란다. 마치 어린아이 달래주듯 내가 힘들었을 때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자. 새롭게 적응하기는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문제가 있던 그 시절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적극적으로 해주자.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 등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문장을 되새기기 바란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기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단계다. 떳떳할 용기가 없어도 그런 척 하다 보면 자아는 회복된다. 꽁꽁 숨어 있지 마라. 먼지투성이에 어두컴컴한 방에서 나오라. 그 방문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통로이며 나오는 것만으로도 세계관이 바뀐다. 비록 비극을 겪었지만 삶에는 좋은 일, 좋은 사람 또한 존재한다.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내 가치를 높여줄 일들을 경험하러 가자. 물론 모든 출발점은 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딛고 일어서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는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가장 안심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0대 때에는 엄마와 마주치기 싫어 저녁 무렵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집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정서적 안정을 취할 곳이 간절했지만 그런 곳을 찾기가 불가능했다. 20살이 됐을 때 집에서 독립해 얻은 첫 원룸은 내게 정말 집이라 부를 만한 아늑한 공간이자 환경이 되어 주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도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함을 느꼈다. 비로소 내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라우마가 된 사건을 기억하고 자신이 경험한 상실을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다. 주디스는 이 단계에서 이야기하기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야기하기란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이야기로 엮어서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걸 뜻한다. 상황을 분석하면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나 역시 과거의 기억을 재해석하려 시도했다. 20대 초반 첫 단독 에세이를 출간하기 전에 다른 여러 작가들과 함께 집필해 책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내 이야기를 글로 덤덤하게 풀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이 과정에서 상처 많은 과거의 나를 발견했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 가면서 많이 울었다. 트라우마에 말을 거는 일은 몹시 괴롭고 힘들었다. 물론 활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다 보면 잘 드러나지 않고 긴 시간 이어져온 일들을 한꺼번에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면 잠시 중단해도 된다. 도망쳐도 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만 한다면 말이다. 실제라 믿었던 기억이 왜곡과 모순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내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줄곧 믿어왔다. 하지만 이야기하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나를 돌볼 틈도 없이 일을 하러 다녀야 했고, 나는 혼자 있거나 보육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나이에 나는 밤마다 혼자서 잠을 청하며 공허함, 외로움에 익숙해졌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애써 장난을 치고 밝은 척했지만 어머니는 생계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내 감정을 살피지 못했다. 그런 탓에 어머니와의 사이가 자연스레 멀어졌고, 날이 갈수록 서운함이 커져 스스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소한 것에 쉽게 서운해하고 작은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또 감성적인 성격 탓에 눈물도 많았다.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곧 좋은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과의 우정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은 경험은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을 성인이 된 후에 글로 적어 전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하며 그 당시의 긍정적인 정서를 되살려준다. 이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하는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반대로 내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다. 좋은 친구들 덕분에 표정이 밝아졌고 다시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느긋한 성격이지만 속은 자신감으로 꽉 차 있다. 행복한 경험은 떠올리기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을 넘어 현재 내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힘든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나는 상처였던 과거들과 이를 마주하는 과정을 글로 드러냈다. 내가 처음에 세상에 공개한 글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깊은 속마음이었다. 너무 솔직한 글이라 그 글을 접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부 털어놓을 수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편부모라는 가정환경, 지독한 가난, 한국에 와서 겪은 차별과 사춘기 시절에 들은 폭언들, 이때의 상처는 앞서 마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억하고 대화하면서 해소했다. 그리고 콘텐츠로 제작해 세상에 내보였다. 사람들의 반응이 우려스러웠으나 괜한 걱정이었다.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차별을 겪었다니 힘드셨겠어요. 한일 양국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경계인으로 고생도 많았겠지만 추성훈 선수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같이 당당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사는 1.5세 교포라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가님. 글을 읽고 저도 정면 돌파를 다짐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와 같이 대부분 격려와 응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글을 써서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것, 그로 인해 대중과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로 소통한 것은 스스로에게 값진 경험이 됐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로막혀 있던 사고의 회로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그 신념은 오늘날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로 상실과 외상을 주제로 연구한 존 H. 하비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주장한다. 그 말 그대로 나는 나를 위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르게 다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됐다. 나를 거세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명 깊게 글을 읽었다며 응원해주는 독자도 있었다. 세상과 끊어졌던 고리들이 이어지면서 나는 외적, 내적으로 회복했다. 트라우마가 된 과거 사건과도 거리를 둘 수 있었다. 마치 나와 경험 사이에 틈이 생긴 듯해 그 경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뱀인지 밧줄인지 구별할 수 있는 관점과 시야를 확보한 덕분에 그 사건들을 이전에 비해 훨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관점을 가지려면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다.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실을 다지면 마음의 여유는 자연스레 회복된다. 비록 상처투성이가 되어 도망치는 한이 있어도 결국 돌아오는 것처럼 관계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회복할 기회는 온다. 그 믿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그 상처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나를 붙잡아줄 기억들.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막연한 것이 아니며 또 무조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 번은 30대로 짐작되는 씨가 고민 상담을 요청했다. 씨는 자신이 꿈꾼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한데 최근 들어 자신의 아이를 볼 때마다 상반되는 감정이 들어 괴롭다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 탓에 부모와 제대로 된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그런데도 자신이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허나 모든 이야기에 갑자기란 없다. 단지 덮어둔 것뿐이다. 씨의 경우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마주할 생각을 못했는데 자녀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유년 시절이 소환된 것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꽤 봐왔고 나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애정과 위로와 같은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간은 충격적이고 괴로운 경험을 하면 극도로 약해지는 존재지만 또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강한 존재이기도 하다. 나 또한 훼손된 자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에서 살던 시절 마음의 문을 꼭 닫고 폐만 끼쳤던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자 잘 지내라며 아낌없이 격려해준 친구들, 한국에 와서 순탄치 않은 학교 생활 중에서도 내게 호의를 보여주어 오늘날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동창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스승의 역할을 다해준 선생님까지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비록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글쓰기를 통해 상처와 마주하고 나니 알았다. 아, 앞만 보고 지내느라 놓친 것들이 많았구나. 비록 우울한 날들이 많았을지라도 불확실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더라도 내게는 나를 붙잡아줄 기억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 의미 있는 기억의 조각들은 내게 의미 있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반면에 상처받은 기억이나 무의식 또한 우리 일상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다. 앞서 언급한 시의 사례에서도 그렇다. 치유를 위한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슬픔들이 끊임없이 나를 덮친 것 또한 이유가 있다. 뇌의 과학에 따르면 무의식이 의식화할 때 장기 기억 장치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때 기억의 이면에 존재하는 처리하지 못한 슬픔이나 우울감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과거로 거슬러가 어느 순간의 기억을 글쓰기를 위해 불러낼 때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기억을 자극하는 건 때로는 보물찾기처럼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반대로 괴로운 기억을 마주하게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부터 멀리 도망간다. 나 또한 그랬다. 도망치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멀리 도망치다가 자신의 발걸음을 문득 내려다본다면 그 흔적을 되짚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한다고. 어떤 기억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어두거나 애써 외면하면 없던 것처럼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당신과 맞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 있다. 힘든 기억들을 당장은 묻어두고 지금 가야 할 길을 가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 누려야 할 행복에 더 다가가지 못하게 당신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다.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부디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 두길 바란다. 이 난관 또한 여태까지 이겨왔던 것처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 슬픔에게 이름 붙이기. 애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슬픔에게 언어를 주라고 얘기한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는 슬픔에게 언어를 주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기호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1977년 10월 25일에 어머니가 별세하자 그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려 애쓰는 애절한 심정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차츰 나아지지요. 아니, 시간은 아무것도 사라지게 만들지 못한다. 시간은 그저 슬픔을 받아들이는 예민함만을 차츰 사라지게 할 뿐이다. 라는 애도일기의 구절은 바르트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번 깊이 새겨진 상처는 아문 후에도 흉터를 남기듯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일기, 소설, 시, 편지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 물론 애도의 방법이 글쓰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서 절친한 친구가 자살하는 모습을 본 피카소는 세룰리안 블루라는 한 가지 색만을 가지고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어느 심리치료사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볼 것을 권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긴 매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격한 감정을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창 자존감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을 때 자신을 존중하는 법과 상처 치유, 트라우마에 대한 내 이야기를 듣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내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해준 적이 있었다. 작가님, 저는 연인과 헤어진 지 3주가 됐는데요. 슬퍼하는 시간 동안 문득 이별한 사람끼리 모이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이면 다 같이 우울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확실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밀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고요. 그녀가 자신의 말대로 모임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가 멋있어 보였다. 개인의 슬픔을 타인에게로 범위를 넓혀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 이런 방법은 무엇보다 나만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로 큰 위안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상처를 이겨내려 애쓰는 걸까?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거의 상처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면 또 다른 상처가 닥쳐도 비교적 유연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외면하면 그 상처로 거듭 상처를 받고 세상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상처를 꼭 상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힘,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로 여기면 좋다. 이 방법으로 독서와 글쓰기, 타인과 교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닫힌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괜찮다. 한 번 겪은 일을 2번 겪으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나는 알고 있다. 꽁꽁 숨겼던 상처를 드러내면 그런 모습에 오히려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쓴 글을 온라인에 공개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도 아직 작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부족한데 나를 보고 작가의 꿈을 가졌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매우 고맙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영향력을 지녀 세상과 연결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본인만 겪었을 거라 생각하는 일을 타인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상대에게 공감과 연민을 느낀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부상, 자연재해, 사별, 관계 파탄 등 인생에서 역경을 헤쳐나간 경험과 타인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도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람은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고 나면 그 고통과 상처로 인한 충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트라우마가 생긴다. 당사자에게는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즉, 인생에서 큰 고비를 겪어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 트라우마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홀로 걷는 시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끝도 분명히 있다. 모르겠으면 글을 써보기 바란다. 자신의 글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거나 그 글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은 가질 필요 없다.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글쓰기가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의학적 치료 과정을 대신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일상을 꾸려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글쓰기는 경제적 부담 없이 간단하게 정신건강을 유지해주는 훌륭한 보조수단이다. 과거의 시간에서 나를 구하자. 어느 날 독자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작가님, 제발 희망 고문하는 글은 그만 써주셨으면 해요. 이런 말은 사실 내 글이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들은 흔한 말 중 하나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 답장을 보냈다. 제가 언제 희망 고문을 했다는 거죠? 희망 고문 맞죠. 작가님의 글의 취지는 알겠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하겠지만 이야기는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중학교에 다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셔서 지금은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집이 가난해서 친구들이 브랜드 옷을 입을 때 본인은 싸구려 옷 몇 벌을 번갈아 입어서 창피하다고 했다. 집에 가면 답답하고 엄마하고 부딪히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독립하고 싶단다. 늘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탓에 용돈이 부족해 엄마가 교통카드에 넣어주신 돈을 편의점에 가서 전액 환불받아 용돈으로 썼다고 말했다. 꿈은 있지만 돈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동질감을 느꼈다. 연민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무엇보다 저는 몇 년째 학교에서 왕따예요. 그렇다고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애들도 못 믿겠어요. 관계의 고민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된다. 학교라는 울타리는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어른의 세상만큼이나 냉혹한 아이들의 세상에서 피해를 겪는 이들은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한다. 저를 욕하는 애들이 차라리 절 무시해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친구인 척하면서 계속 괴롭혀요. 아이가 계속해서 힘듦을 토로했다. 이제는 정말 한계다 싶을 때 죽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했죠. 겁쟁이라서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말고는 없어요.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제 기억 속 엄마는 매번 소리 지르고 나를 막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기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땠을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땠을까?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땠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생각해 보았다. 최대한 알아주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했다. 무엇보다 부모의 입장에 서서 아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애써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말을 건넸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아이는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고 말이다. 하지만 자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증오는 커지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점점 벌어져서 힘들단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정신은 초췌해져만 가고 이대로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말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그럼 저 같은 피해자는 그저 울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작가님. 상처를 마냥 묻어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속에 담아두기에는 그 슬픔이 자신은 삼켜버릴 것만 같을 테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달래주며 설득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끊임없이 내게 신호를 보냈을 텐데 난 그 마음의 소리를 외면했다. 내가 마주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제야 그 아이, 아니 나를 마주하고 대화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를 끌어안으며 과거의 내가 호소하는 울음에 같이 울었다. 그저 울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슬피 우는 나를 떠나보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내 발목을 붙잡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밝은 미래를 영영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과거는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 과거를 품으며 살아간다. 설령 그것이 짓밟힌 꿈이라 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쩔 수 없었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런 과거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자. 일단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누구에게나 고장난 하루가 있다. 늦은 시간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나의 하루에 내 시간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피로가 잔뜩 쌓인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내내 쉬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어떤 사고도 할 수 없었다. 웃음과 푸념이 공존하는 술집 간판만 거리의 빛을 비추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이미 하루를 마무리했다. 저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미래에 대한 고민, 친구들과의 만남, 연애 모두 좋지만 오늘은 방전되어서 무엇도 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은 언제였을까? 아니, 할 여유가 내게 주어진 적이 있기나 했는지. 어쩌다 쉬는 날이 되면 그날마저도 누군가를 만나 의미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게 전부였다. 10대 때부터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도 아직 내 삶의 안정이라고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술을 들이키면서 푸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되기도 했다. 그래서 늘 가는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와 담배를 샀다. 말보로 레드 주세요. 다 해서 7,3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져갈게요. 흡연을 시작한 지 꽤 됐지만 끊을 생각은 없었다. 주변에서 피우니까 나도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게 됐다. 스트레스 때문에 피우는 것도 있지만 내게는 담배 연기에 묻어두고 싶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아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분위기에 맞춰 말을 하는 것,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을 알지 못했다. 누군가와 마주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대 태우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아이를 봤다. 늦은 시간에 아이가 돌아다니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이가 소리내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건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쩌면 좋을지 몰랐다.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길 잃었어? 아이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 손으로 가린 얼굴을 슬쩍 보니 눈물, 콧물이 뒤섞여 엉망이었다. 아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사람을 부를지 물어도 하지 말라고 할 뿐이었다. 아이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는 아이를 못 본 척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주며 물었다. 집은 어디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머뭇거리며 말하는 모습이 꽤 의기소침해 보였다. 나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누가 말을 걸면 대답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 몇십 분의 정적이 흐른 다음이야 아이는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피로와 연민이 섞인 내 두 눈에 순식간에 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 또한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정확하게는 5살 때 어머니가 철없이 뛰어다닌 나를 감싸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아버지는 술을 가까이 하게 됐다. 자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거라며 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누구도 탓할 수 없기에 나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또한 어머니 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으니까. 그게 모두 내 탓이었으니까. 아이를 보면서 나 또한 슬픔을 숨길 수 없었다. 그렇게 나의 시점에서 아이의 시점으로 옮겨갔다. 아이였던 내가 어른이 된 나를 바라봤다. 아이인 내 표정도 어두웠지만 어른이 된 내 표정은 더 어두웠다. 어릴 적에 모든 걸 잃은 나는 커서 무엇이 되길 바랐던 걸까? 자신의 존재를 부인했던 아이는 무엇에 기대 견딜 수 있었을까? 가족을 잃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니 같은 상처를 받기가 두려워 어떤 관계든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내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무감각해지는 것,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덤덤해지는 것 뿐이었다. 정신없이 달려왔다. 가슴에 뚫린 구멍,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황하던 어린 나와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다. 늘 고통스러웠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어떤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다. 일하다가 잠들었구나. 그런데 벌써 눈이 침침할 나이가 됐나? 그건 아닌데. 꿈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갑자기 밀려오는 두통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퇴근 준비를 했다. 부랴부랴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탄 뒤 1층을 누르고 층수가 바뀌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 나는 언제부터 눈물을 흘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감정장치가 고장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고장나버린 것 같은 스스로가 안쓰러워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 이대로 나가버리면 슬피 우는 어린 나를 두고 가버리는 것만 같아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언제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나는 또 일상에 휩쓸려 기계처럼 살아갈 것만 같아서 그렇게 한동안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이제 괜찮아. 어린 내게 전하는 말.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다양한 감정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내린 선택에 후회돼 우울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삶을 헤쳐나가는 동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혹은 과거를 성찰해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감정, 어떤 형태든 좋으니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뇌의 전두엽 앞부분과 헤마피질 부분이 오래 자극을 받으면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기억이란 경험이 어떻게 각인되느냐에 따라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 쉽게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괴로운 과거, 외로운 시절을
트라우마라 이름 붙게 된 것이 아닐까. 지나온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객관적으로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후퇴하거나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도피할 무언가를 찾아 방황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해 과거의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된다. 벗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함께 술에 취해 오늘을 무사히 넘기려 애쓴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세상으로 나가려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는 것을. 무언가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다.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믿을 것인가를 정하고 나면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좋든 나쁘든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중에서